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옆에 앉은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48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원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그 빛 아래서 저는 내내 손바닥만 내려다봤어요. 22살에 혼인신고를 하러 왔을 때도 이 손이었을 텐데 그때는 손을 내려다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떨렸고 설렜고 무서웠습니다. 오늘도 떨렸어요. 설렘은 없었습니다. 무서운 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서명해 주세요. 볼펜을 쥐는데 손가락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별 뜻 없는 기침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48년 동안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아침에도 밥상 앞에서도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도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미련인지 습관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8년을 수고했다는 건지 오늘 서명을 수고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2월의 바람이 차가웠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 연기가 사라지는 걸 잠시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 남편이 말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잘 살라는 말이 이 사람 입에서 나온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제가 잘 사는지 물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한번 해보는 말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방 안에 가계부가 있었어요. 이삿짐 꾸리다가 제일 먼저 챙긴 물건이었습니다. 30년도 넘은 가계부였어요. 표지가 다 닳아서 무슨 색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파란색이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안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쌀값, 전기세, 아이들 학원비, 남편 양복 수선비, 시어머니 병원비, 명절 제사 비용, 이웃집 경조사비. 제 이름으로 쓴 지출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가방 속 가계부가 무릎 위에서 탁탁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무거운 물건인지 오늘에야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원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5만 원. 창문 하나, 냉장고 하나, 싱크대 하나였어요. 남편 집에서 가져온 건 옷 몇 벌과 가계부뿐이었습니다. 살림을 두고 나왔어요.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그릇들을, 그 냄비들을, 그 수저들을 가져오면 그 집 냄새가 따라올 것 같았어요. 아직은 그 냄새를 맡으면 안 됐습니다. 짐을 풀다가 가계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작은 방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바닥 위에 놓인 가계부가 이상하게 커 보였습니다. 이게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로 가득 찬 이 낡은 공책이 48년 김순자의 전부구나 하는. 그날 밤 저는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창틀에 걸터 앉아 먹었어요.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밥을 기다리지 않는 밤이었어요. 이상하게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뭘 먹지? 48년 동안 아침밥은 늘 남편을 위해 지었어요.
나를 위한 아침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나를 위해 밥을 지어야 했어요. 그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어요. 70살 먹은 여자가 아침밥 한 끼에 설레다니 하고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웃었어요. 오늘 처음으로요.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바닥에 놓인 채로 며칠을 버텨온 그 공책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작은 방이라 햇살이 금방 바닥까지 닿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지. 아버지한테서 연락 왔어. 엄마 잘 지내는지 물어봤어. 그래. 엄마, 진짜 이렇게 살 거야? 아버지도 나이 드셨는데 둘이 그냥. 지연아. 응?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 가지며 뭘 물어본 게 살면서 몇 번이나 됐을 것 같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세어봤어. 내가 기억하는 것만 5번이더라. 48년에 5번. 지연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결국 딸이 한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하고 전화를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48년의 숫자들을 손끝으로 짚다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아, 나쁜 사람이 아닌 게 뭐가 중요하니? 때린 것도 아니고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좋은 남편인 거야? 그게 기준이야? 엄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48년 동안 아파도 혼자 병원 갔어. 울어도 혼자 울었어. 기쁜 일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말하면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됐어. 그게 쌓인 거야. 그게 48년이야. 자식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엄마가 왜 나왔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계부가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어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페이지를 살짝 넘겼습니다. 1992년 페이지가 펼쳐졌어요. 그해 민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해였습니다. 입학금 70만 원, 교복값 23만 원, 학원비 월 15만 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제가 써놓은 메모가 있었어요. 이번 달 빠듯함. 다음 달엔 나물값 줄이기. 나물값을 줄이는 것으로 버텼던 달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몰랐겠지. 알려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도 손을 떼지 못했어요. 이 공책이 저한테는 일기장이었습니다. 감정을 쓸 수 없으니 숫자를 썼던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다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일기였어요. 48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 이 공책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증거였어요.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저녁이 됐습니다. 혼자 된장국을 끓였어요. 작은 냄비에 혼자 먹을 만큼만 끓이는 게 아직 어색했습니다. 늘 큰 냄비에 넉넉히 끓이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조금 끓이고도 자꾸 더 넣고 싶어졌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 아파트에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저 안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8년을 살았는데
정작 자기 이름으로 쓴 지출이 한 줄도 없는 사람이요. 내일은 꽃을 사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계부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올려야겠다고요. 꽃값 김순자. 그 한 줄을 쓰기 위해 48년이 걸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이 방이 얼마나 작은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예전 집은 거실은 넓었어요. 소파도 있었고 남편이 늘 차지하던 안락의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밤이 되면 왜인지 천장이 더 낮게 느껴졌어요. 뒤척이다가 물 한 잔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누우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어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등을 두드려 봤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렸어요. 숨이 짧아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눈을 감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뜨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 지금 죽는 건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더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찾았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지연. 새벽 3시에 딸한테 전화하면 놀랄 것 같았습니다. 민준. 아들은 더 멀리 살았어요. 달려오려면 1시간은 걸릴 거였습니다. 이웃집. 인사만 나눈 사이였어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연락처를 위아래로 스크롤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박정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지우지 않은 번호였어요. 왜 안 지웠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안 가더라고요. 설마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멍청한 생각이다 싶었어요.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 올려진 채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결국 전화를 누르지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뭘 지는 건지는 몰랐지만요. 숨을 천천히 쉬어봤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어디선가 들은 방법이었어요. 눈을 감고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 2, 3. 조금씩 심장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빛이 창문 아래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숨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등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창밖으로 골목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나 혼자구나. 새삼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 건 저였는데 이 고요함이 어떤 밤에는 이렇게 무겁게 내려앉는지 몰랐어요. 남편이 있을 땐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집안에 숨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척이 있었어요. 그게 싫었는데 막상 그 기척이 사라지고 나니 이 정도로 고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요한 게 편할 줄 알았어요. 낮에는 그랬습니다. 밥을 차려도 눈치 볼 사람이 없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려도 되고 늦게 자도 눈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 달랐습니다. 이 고요함이 가끔 목을 죄어왔어요. 날이 완전히 밝고 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있었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밑이 부어 있었어요. 나 많이 늙었구나. 예전엔 거울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여유가 없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기고 시어머니 모시고 나면 하루가 끝났으니까요. 오늘은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8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로 불렸는데 이 얼굴은 그냥 김순자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동네를 걸었습니다. 새 동네라 아직 낯설었어요. 슈퍼도 어디 있는지, 약국도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현수막에 복지관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새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요가, 한글 교실, 원예 치료, 노래 교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별 생각 없이 휴대폰으로 번호를 찍었어요. 집에 돌아와 번호를 들여다보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복지관이죠? 프로그램 등록하고 싶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방금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저랑 지금 이 저랑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가계부를 꺼냈어요.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볼펜을 쥐고 천천히 썼어요. 2025년 2월 복지관 등록비 3만 원 김순자. 쓰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이게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시작이 아니었어요. 3만 원짜리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48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가계부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복지관 첫날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웃는 소리였어요. 오래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엔 그런 웃음소리가 없었어요. 밥상 앞에서도 명절에도 TV를 봐도 그냥 조용했습니다. 소리가 낯설어서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10명 남짓되는 여자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강사가 저를 보고 손짓했어요. 어서 오세요. 빈자리 아무데나 앉으세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앉으면서 옆을 보니 작고 통통한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동그랗고 볼이 붉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처음이에요? 그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예, 오늘 처음이에요. 나도 한 달 됐는데 아직도 처음 같아. 근데 여기 오길 잘했더라고. 그래요? 네, 집에 있으면 쓸데없는 걱정거리, 딸 걱정, 아들 걱정하며 천장만 보게 되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복순이에요. 68살. 김순자예요. 일은 언니네. 잘 부탁해요, 언니. 언니라는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한테 언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언니라는 호칭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원예 치료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는 수업이었어요. 강사가 씨앗 봉투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봉투 안에 작고 납작한 씨앗이 들어 있었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백일홍이에요. 이름처럼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에요. 복순 씨가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작은 게 꽃이 돼요? 그럼요. 작아도 뿌리를 내리면 달라지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봄이라고 해도 흙 속은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손끝이 흙으로 까매졌어요. 오래전에 친정 어머니랑 텃밭에서 일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흙이 이렇게 차가웠던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순 씨랑 자판기 앞에 섰어요. 둘 다 믹스커피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언니, 여기 왜 나왔어요? 복순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질문을 첫날에 하지 않는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요.
아, 나도. 복순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덤덤했어요. 몇 년 됐어요? 저는 손가락을 꼽다가 말았습니다. 한 달이요. 아이고, 신혼이네. 복순 씨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이혼 얘기에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혼이란 말이 아직도 목에 걸리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3년 됐어요. 처음엔 언니처럼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살아.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근데 무서운 거랑 사는 거랑 같이 가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언니네 남편은 왜 헤어졌어요? 물어봐도 돼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나쁜 사람이 아닌 게 제일 무서워. 복순 씨가 제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욕이라도 하면 떠나기가 쉽지. 나쁜 사람이면 화라도 내면서 나오잖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 그건 화를 낼 때도 없어.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요. 48년 동안 제가 느꼈던 걸 이 사람은 단 2마디로 정리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도 겪었으니까. 복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웃음이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달랐습니다. 왔던 길인데 오늘은 좀 달라 보였어요. 골목 어귀에 꽃집이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제라늄이었습니다. 꽃집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거 잘 안 죽어요. 물만 가끔 주면 돼. 잘 안 죽는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원룸 창가에 화분을 올려놨어요. 햇살이 입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방이 달라 보였어요. 아까랑 똑같은 방인데 화분 하나가 들어오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가계부를 펼쳤어요. 볼펜을 들었습니다. 제라늄 화분 8,000원, 김순자. 쓰고 나서 잠깐 웃었어요. 이제 2번째 줄이었습니다. 3만 원짜리 복지관 등록비 아래에 8,000원짜리 꽃이 생겼어요. 이복순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무서운 거랑 사는 거랑 같이 간다고 했죠.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요. 전화는 아들한테서 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복지관 다녀온 지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야. 응, 왜? 아버지 봤어. 그래서? 엄마, 아버지 많이 안 좋아 보여. 저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통을 손에 든 채로 멈췄습니다. 대답을 바로 못했어요. 밥을 못 드시는 것 같던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어.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혼자는 모르는 거잖아. 그 말에 이상하게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불쌍하다는 감정인지 화가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모른다는 게 이 사람의 변명이 될 수 있는 건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준아. 응. 아버지가 밥을 못 드시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나도 처음엔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집안 살림하는 거 몰랐어. 배워서 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를 감정이 가슴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엄마, 저번에 아버지 갔을 때 밥 먹는 거 봤어. 혼자 숟가락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려놓더라. 한참 있다가 우는 것 같았어. 나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나왔어. 엄마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 사람이 울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48년을 살면서 그 사람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없던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펑펑 울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조문객만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참 무정하다고요. 근데 지금 혼자 밥 앞에서 울고 있다니 무슨 마음인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복순 씨를 만났어요. 원예 수업 후에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복순 씨는 커피를 홀짝이며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근데 언니, 그 사람이 울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후회한다는 거겠지, 뭐. 후회가 소용이 있나요? 없지. 근데 사람은 잃어봐야 알잖아. 안타깝게도. 복순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에 닿아 있었어요. 언니는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진짜 화를 낸 적 없어? 없어요. 왜요?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 무서웠어요. 왜 갑자기 그러냐고 할까봐.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혼자 삭힌 거네. 그렇죠. 그게 48년이면 언니 속이 얼마나 까맣게 됐겠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화를 못 내니까 가계부에 숫자를 적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감정을 쓸 곳이 없으니 숫자로 남긴 거요. 그날 저녁 민준이한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엄마, 나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뭘?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냐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런 걸 물어볼 줄 몰랐습니다. 뭐라고 하던? 모른다고 했어. 모른다고.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날 것 같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지쳐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진심이라는 게 거짓말보다 더 허탈했어요. 나쁜 마음으로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저라는 사람이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밥 못 드신다고 했지. 응. 냉장고에 뭐 넣어드려. 그냥 사오면 되잖아. 반찬 가게에서.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걱정인지 관성인지 저도 모르겠었어요. 48년 동안 그 사람 밥을 챙겨온 몸이 아직 기억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보낸 문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던 장면이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게 싫었어요. 불쌍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제 자신도 싫었어요. 이혼하고 나왔는데 왜 그 사람 숟가락이 신경 쓰이는 건지. 습관이겠죠. 아니면 4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다만 그 무게가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가서는 안 됐어요. 창가에 둔 제라늄을 봤습니다. 이파리가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어요. 차가운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물을 주면 자라고 햇살을 받으면 꽃을 피울 거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박정수 씨, 당신이 모른다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몰랐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에 내가 48년을 혼자였던 거니까요. 그 말을 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건 5월 초였습니다.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장된 이름을 보는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모른 척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나야. 알아요. 밥 먹었어? 그 한마디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던 말을 이혼하고 나서 묻고 있었어요. 너무 늦은 안부였습니다. 먹었어요.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할 말 있어요? 침묵이 길었습니다. 전 남편이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침묵이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를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보자. 왜요? 그냥 할 말이 좀 있어.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전화로 할 말이 아니야. 저는 창가에 있는 제라늄을 봤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알았어요. 어디로 올 거예요? 만나기로 한 곳은 동네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중간쯤 되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5분쯤 있다가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볼이 홀쭉해졌고 머리가 더 휘어졌어요. 이 사람도 나이가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생각인데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순대국밥을 시켰습니다. 밥이 나오기 전까지 물컵만 만지작거렸어요. 밥이 나오고 나서도 젓가락을 바로 들지 못했습니다. 먹어. 예. 그게 처음 나온 말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짰습니다. 아니면 제가 요즘 싱겁게 먹어서 그랬는지도 몰랐어요. 한참을 먹다가 전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다요? 당신한테 잘못한 거.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잘못이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놀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온 말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뭘 잘못한 건지는 알아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떨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전 남편이 그걸 봤습니다. 이게 뭐야? 가계부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썼어요. 한번 펴봐요.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겼습니다. 1977년 첫 페이지가 펼쳐졌어요. 작고 또렷한 글씨들. 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 봐요. 끝까지. 전 남편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천천히였어요. 중간중간 멈추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국밥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전 남편이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 이름이 없네. 없죠. 48년 동안 한 줄도 없어요. 파마 한 번, 옷 한 벌, 커피 한 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아플 때 혼자 병원 갔어요. 울 때 혼자 울었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말하면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8년이에요. 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닌데요. 목이 메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으니까 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48년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맞은 것도 아니고 욕먹은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나 싶었어요. 전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볼 위로 무언가가 흘렀어요. 이 사람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눈물이 이었어요. 4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순자야. 예. 다시. 안 돼요. 전 남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변할 수 있는 건 알아요. 지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는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당신 변하는 거 기다리면서 몇 년을 더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집어 가방에 넣었어요. 지갑을 꺼내 밥값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전 남편이 막으려 했어요. 내 거 내가 내요.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나오는데 5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걸으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서럽기도 했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둘이 동시에 느껴지는 게 이상했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오래 참아온 말을 꺼내면 이런 맛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라늄 앞에 앉았어요. 꽃봉오리가 어느새 봉오리 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곧 피겠구나 싶었어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빈줄에 볼펜을 댔어요. 5월 5일 순대국밥 8,000원 김순자. 쓰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할 말을 했어요. 48년 만에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전화가 온 건 5월 중순이었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오래 고민하다가 거는 전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 나 지금 엄마 집 앞이야. 벨소리 한 번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가계부였습니다. 제 가계부가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시어머니 댁 장롱 안에 있던 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가계부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집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할머니 방 장롱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분도 이 공책에 말 못할 감정을 숫자로 쌓아뒀던 거였습니다. 나랑 같은 방식으로요. 엄마. 지연이가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 이거 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못하겠더라고. 한참을. 왜? 부끄러워서. 저는 딸을 봤습니다. 지연이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아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해하라고. 근데 할머니 가계부 보고 나서 알았어. 원래 그런 사람인 게 어딨어. 그냥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야. 할머니도 다 참고 혼자 감당했으니까 아빠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란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맞는 말이라고 선뜻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48년의 무게를 한마디로 정리하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엄마,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지연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한테도. 나도 모르는 새에 참고만 살았어. 힘들다는 말을 못했어. 엄마 보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딸한테 잘못된 걸 보여준 건가 싶어서요. 참는 게 어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모습이 딸한테 그대로 전해진 거였습니다. 지연아. 응.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둘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창가에 제라늄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빨간 꽃이었어요. 모르는 사이에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그걸 봤어요. 엄마, 꽃 피었네. 응, 오늘 보니까 피어 있더라. 예쁘다. 잠깐 둘이 꽃을 봤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렸던 침묵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할머니 가계부와 제 가계부를 나란히 바닥에 펼쳤어요. 엄마, 이거 아버지한테 보여줘도 돼요? 왜? 아버지가 모른다고 했잖아. 뭘 잘못한 건지. 근데 이걸 보면 알 것 같아서. 할머니 가계부 보면서 아버지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인지. 가져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두 공책을 들고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나온 거 잘한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창가로 갔어요. 제라늄 꽃 앞에 앉았습니다. 빨간 꽃잎이 햇빛을 받고 있었어요. 이 꽃이 피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잘한 거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48년 만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딸한테서요. 가계부를 꺼냈어요.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볼펜을 들고 천천히 썼어요. 5월 15일 지연이랑 온 날 값 없음 김순자. 숫자가 아닌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이 가계부에 숫자만 남을 필요는 없었어요. 감정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6월이 됐습니다. 원룸에 이사 온 지 넉 달째였어요. 처음 왔을 때랑 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화분이 3개로 늘었어요. 제라늄, 백일홍, 그리고 지난주에 복순 씨가 나눠준 로즈메리였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제가 담근 깍두기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를 위해서 딱 맞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었습니다. 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가계부 봤어. 어머니 것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3문장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3문장을 쓰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화분들을 보면서 마셨어요. 백일홍이 오늘 처음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작고 주황빛이었어요. 강사가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뿌리를 내리면 달라진다고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문자를 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 말이 48년 전에 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 말이 저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알았어요. 건강하게 지내요.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용서라고 하기엔 이르고 외면이라고 하기엔 너무 성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였어요. 가치가 아니라 각자가요. 복지관 가는 날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한번 봤어요. 파마를 새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처음으로 혼자 미용실을 갔어요. 평생 짧게만 잘랐는데 그날은 조금 기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짧은 게 단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짧게 잘라왔는데 이제 그 말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머리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달라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에 들어서니 복순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오늘 뭔가 달라 보인다. 파마했어요. 아, 그래서 잘 어울려. 칭찬이 낯설었습니다. 이상하게 볼이 간질거렸어요. 뭐가 잘 어울려요, 늙은이가. 늙은이가 어딨어. 꽃핀 거지. 복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우스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꽃핀 거라는 말이
오늘 아침 백일홍이랑 겹쳐졌습니다. 원의 시간에 강사가 물었어요. 오늘 다들 화분 어떻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꽃봉오리 생겼어요. 저는 잎이 많이 자랐어요. 저는 죽었어요. 마지막 대답에 다들 웃었습니다. 죽었다고 말한 사람도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죽은 화분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좋았어요. 실패도 이 자리에서는 웃음이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순 씨랑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6월 바람이라 따뜻하고 조금 습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괜찮아요. 좀 살 것 같아. 표나? 처음 왔을 때랑 달라. 그래요? 응. 처음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왔잖아. 제가 그걸 봤냐고 물었습니다. 봤지. 근데 모른 척 했어.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복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문 앞에서 안에서 나는 웃음소리가 낯설었던 것, 심호흡하고 밀고 들어가던 것.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넉 달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근데 있잖아, 언니. 복순 씨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섭다는 거랑 못 산다는 건 다르더라고. 나는 무서우면서도 살고 있잖아. 언니도 그렇고.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무서운 채로 사는 것. 그게 용기인지 어쩔 수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는 거였습니다. 창밖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창문에 걸렸어요. 주황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분 3개 위에도 그 빛이 닿았어요. 제라늄, 백일홍, 로즈메리. 다 다른 속도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도 되는 거겠지. 다른 속도로, 다른 모양으로.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숨이 쉬어진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먹을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그게 작아 보여도 48년 만에 처음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내일은 복순 씨랑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봄나무를 사러요. 혼자 먹을 만큼만 살 거예요. 작은 봉지 하나면 됩니다. 일은 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한 늦은 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버텼어요. 서툴게 무섭게. 하지만 제 힘으로요. 김순자로요.